안녕하세요. 목동 진주언니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로 모시기 힘드신 분 모셨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 번 찾아가가지고 원래 유튜브 출연 잘 안 해주시는데 제가 막 부탁드려서 굉장히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데카르트 수학책방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미선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이 사실은 제가 이 진주 언니 처음 이제 활동할 때요, 제 롤모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일면식 없는데 제가 그냥 막 무작정 책방으로 찾아가가지고 막 부탁을 막 드리고 조언을 구했던 굉장히 제가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모신 분인데요.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어요. 이게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번에 책을 또 출간을 하셔가지고 요 수학의 마음이라는 책이었는데 이게 지금 나오자마자 제가 내돈내산으로 감사합니다. 사가지고 읽었는데 사실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게요. 이 책이 개정판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초판이 2002년도에 썼던 네, 네. 책이라고 하셨는데 네. 읽을 때 전혀 이게 옛날에 썼던 책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제목이 되게 특이했어요. 수학의 마음. 이게 약간 수학이랑 마음이랑 이게 제목이 이과적인 제목은 아닌데 왜 수학의 마음이라고 지으셨는지. 그 제 책의 이제 앞에 부분을 쓰기는 했는데요. 네. 이제 그 어떤 고등학교에서 저한테 이제 특강을 부탁하시면서 수학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 이런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주신 분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제가 평소에 하는 인스타로 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아주 그런 제목이 떠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진행을 하면서 이제 원래 제목은 수학은 밥이다인데 출판사 쪽에서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가 좋다 하셨고, 그 여기에서 마음은 우리가 이제 수학은 보통 머리로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 그래서 마음과 수학이 되게 특이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인지적인 것을 활용하려면 정서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쓰게 하는 힘은, 그러니까 뇌를 쓰게 하는 힘은 어떤 정서다 하는 의미에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책 보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책을 좀 보면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그러니까 선생님도 항상 평소에 강조하시듯이 오해를 풀 수 있겠다. 왜냐면 그러니까 학군지 것도 제가 학군지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제 살다 보니까 사실은 수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많이 봤는데요. 정말 마음으로 되게 좋아서 하는 친구들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좀 수학에 대한 편견을 좀, 수학이 항상 되게 어렵고 잘하고 싶은 과목이라는 생각들은 아이들이 항상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어떤 나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라든지 나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시험을 위해서 이제 준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선생님을 바라봤을 때 이분은 정말 수학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선생님 쓰신 책을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전해지면 아이들도 수학에 대한 오해를 좀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젊었을 때는 좀 아이들한테 뭐 화도 내고 혼도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마음이 움직여야지 뇌를 쓰는구나. 요즘 아이들 머리 좋잖아요. 옛날보다는 다들 지능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머리를 쓰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이제 우리가 뭐 수학 문제를 풀 때도 활용을 하는 건데, 그 수학을 계속 수학 가르치려고 하면서부터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수학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유익한 학문인 거예요. 버릴 데가 하나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수학에 대한 좋은 마음이 생겼고,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겨야 된다 이러면은 적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학은 나의 동지다,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더 힘을 합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같이 어떻게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뭐 나의 진로나 뭐 우리 사회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를 할 때 수학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적으로 삼고 무너뜨리고 맞아요. 뭐 정복하고 이렇게 되면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 그런 마음을 먹으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 왜 배워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내가 어떤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지, 실질적으로 내가 수학을 배워서 얼마나 나에게 좋은 것들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잘 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책 보니까 여러 가지 예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아이들이나 어떤 사례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까 2002년도가 초판이었다 했잖아요. 네. 그때 그렇게 가르쳤던 여기 사례들 중에 지금 이제 어떻게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성장했는지 되게 궁금한데, 아, 밝히실 수 없겠지만, 지금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그 다음에 제가 개정판 낼 때마다 그 다음에 뭐 대학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석박사 돼 있고 뭐 지금은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다 컸고 보면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은 학생들은 지금 한 30대 후반?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를 둔 엄마들, 아빠들 이런 나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대전에서 특강을 했어요. 북토크를 했는데 그때 이 책에 이 책에 있었던 분 중에 하나? 그 학생, 사례를 썼던 학생이 왔는데, 지금 이제 현재 대학 교수하고 있고, 뭐, 어떤 대학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학생 말고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수님인 거죠. 말고도, 여기 제 책 안에 들어있는 그 사례 학생의 부모님하고도 네. 지금까지 연락을 해요. 20년 넘게.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을 들어보면,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례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말 막 선행을 빡세게 하고 어려운 심화 공부를 막 굉장히 오래 하고 막 경쟁적으로 되게 수학에 많은 시간을 쏟고 이런 학습법들이 아닌데, 결과를 제가 살짝 이제 어디 학교인지 이런 거 잘 방송으로 나오진 못하지만 제가 들었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수학은 기본이 중요하다. 뭐 개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수학 시험을 본다. 그러면 하면 되지. 그리고 이게 이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수학 때문에 안 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피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진로를 선택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수학이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상관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냥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제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졸업하면 다시는 안 본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뭐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게 또 시험도 있고 이렇게 맞닥뜨리게 됐을 때 너무 싫으면 그거 선택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한테 손해인데. 그래서 이왕이면 수학하고 친하게 지내서 내 진로에 있어서 뭐 필요할 때 활용을 하는 것도 좋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이 삶이라고 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문제 해결력, 사고력 맞아요. 이런 걸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학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거나 어디 가서 이제 강의 때 말씀을 드리거나 하면 이제 일부 마음 좀 급하신 학부모님들은 약간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네가 뭘 알아 이런 입시를 알아야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또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요. 제 채널에는요, 지금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이 선생님도 학부모였던 시절이 이제 있었을 건데, 시청해주시고 계신 이제 분들한테 혹시 조언 같은 거 해주실 거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를 기를 때 몇 가지 원칙을 정했었는데, 그 사교육을 좀 최소화하고 싶다. 안 하는 건 아니고 최소화하고 그냥 비용을 특히 비용을 좀 가성비 있게 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그리고 아이가 이제 어떤 역량이나 에너지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를 시키진 않았어요. 그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을 영어학원을 보내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다른 외국어도 배우고 싶잖아요. 중국어 배우고 싶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어 학원을 가야 되니까 영어는 이제 끊어요? 네, 끊어야죠. 그래서 지금이랑은 좀 뭐 비용 면에서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제 최소한의 비용을 상한선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만 원? 30만 원을 사교육비로 책정을 했어요. 그럼 1년이면은 3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름방학에 어디 여행을 가서 뭐 그만큼 썼다. 그러면 이제 학원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어를 1년을 했어요. 그럼 영어 1년 학원 다니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습하면 되죠. 책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영어는 처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는 자습하고, 새로운 걸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이제 선택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을 해서 고르겠네요. 아니, 그 정말. 방법은 아이가 그렇게 선택한 하겠다고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네. 자기가 한 번에 여러 개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영어 했으니까 중국어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중국어를 뭐 그렇게 했었고,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비용도 많이 쓸 수는 없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정말 제 주변에 좀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아이들 이제 학원을 보내는데 엄마가 막 부탁을 하면서 보내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아이한테? 근데 영어학원 요거 하나 더 가면 엄마가 너 뭐 해줄게. 아, 네가 좋아하는 뭐 해줄게. 이제 이렇게 오히려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엄마가 좀 부탁을 하면서 보내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이 봤는데. 그래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정말 아이가 그 좋은 대학 나오고 고등학교도 잘 가고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학원비를 아이 학원에서 등록을 하고 왔는데 너무 후회가 되더래요. 그냥 학원 안 다니고 공부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돈이 아까워서 환불을 하고 그걸로 귀걸이를 샀대요. 너가 혼자 공부하면 엄마한테 귀걸이가 생겨.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좋은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도 뭐 그렇게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제가 되게 그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엄마가 자기 치장하는 것보다 교육비에 많이 쓰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도 꾸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부는 마음 먹기에 따라 달린 그렇죠. 건데 책도 많고 요새는 또 그 당시는 안 그랬지만 지금 인강도 많이 있고 하고 뭐 유튜브도 있고 배울 수 있는 돈을 적게 들이면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려서부터 좀 자기 주도가 되고 그다음에 조금 부족함도 좀 느껴보고 해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처럼 내가 영어 뭐 여행을 선택했다, 뭐 어학연수를 선택해서 1년치 학원비를 한 번에 썼다. 그럼 나는 나머지 1년은 혼자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을 또 본인이 먹고 나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돼야 자기 주도 능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은 이걸 하면 다음에는 이제 다른 걸 하겠다 하는 건 아이가 한 얘기였었고 만약에 이제 제가 여름방학에 한 달 동안 예를 들어 여행을 갔잖아요. 그랬을 때 나머지는 돈을 못 쓴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한 거죠. 왜냐면 돈은 제가 쓰는 건데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다 썼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그거 좋은 방법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예체능 같은 경우도 아이의 성향을 모르잖아요. 뭘 잘하는지 몰라서 되게 다양하게 찝쩍찝쩍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꾸준한 건 없는데 그래도 새로운 거에 대해서 낯설어 하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나중에 취미를 할 때도 배운 것 중에 하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술을 하느라고 뭐 음악을 못했다. 그러면은 음악에 대한 로망이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한 게 아까워가지고 계속 또 아닌데 또 계속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가장 아까운 게 시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이는 또 쑥쑥 크니까 그 시간이 가기 전에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소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요하지만 한 5학년부터는 청소년기라고 본다면 5학년부터 한 중학교 3학년까지 시간을 되게 잘 쓰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뭐 너무나 학원만 다니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물론 다양한 활동도 돈이 듭니다. 모든 게 돈이 드는데 이왕이면 같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돈이 막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비용을 어떻게 그 시간에 맞게 쓸 것인가를 잘 고민했으면 좋겠고 제가 학부모일 때는 아이가 계속 자라니까 이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제가 앞에서 많은 아이들이 사실 수학을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해야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시험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또 수학 시험이든 아니면 다른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떤 시험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을 또 들어볼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는
시험은 평생 계속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회를 얻으려면 자격증이든 뭐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시도를 안 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나 다른 아이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인생이 길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제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를 하고 시험을 앞두고 있었을 때는 열심히 이번 시험은 되게 중요한 시험이니까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시험이 끝났어요. 끝났을 때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럼 말을 안 해요. 그 시험에 대해서 의미가 그게 없어요.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결과는 나왔는데 만약에 잘 봤어요. 그러면 잘 봤는데 그러면 뭐 잘 본 거죠. 근데 만약에 못 봤어요. 근데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좌절을 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못 봤다,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아직 결과 안 나온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이거 이미 끝난 거니까 그거는 어쨌든 우리의 손을 떠났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말고 충분히 이 끝남을 즐기고 그다음에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희 뭐 학생이든지 저희 아이든지 그래서 그럼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거 쓰셨어요? 계속 시험을 보는 계속? 거죠. 네. 계속 시험을 자주 볼 수 있게? 네, 자주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뭔가 희소성이 생기면 이제 이게 대단해 보이니까 그냥 늘 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자주 보면서 없애라. 그러니까 저는 수학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수학으로 상처받았으면 수학으로 극복을 하고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시험으로 이겨내자.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얘기예요. 그래. 네. 여기 사실은 이런 학군지들은 그런 레테 같은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내가 마음 먹고 좀 시험의 경험을 많이 해보게 해주려고 생각하면 또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아이 어렸을 때 이제 레벨 테스트를 봤었는데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학원을 안 보내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학원을 안 보내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얘가 아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 가서 어떤 시험이 좀 나오는지 좀 보고 이런 의미에서 무료로 보는 때도 있었고 뭐 유료로 보는 때도 있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2시간을 시험을 봐요. 그러면 뭐 딱히 할 일이 없잖아요. 놀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갔다 오면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생기고 또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상을 탈 수도 있고 뭐 안 주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게 그냥 어떤 주어진 2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안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험을 자주 봤어요. 그래서 그게 또 오히려 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고 시험에 대한 이미지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네, 그래서 시험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되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란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를 해결하면 또 생기고 우리 청소를 끝낸다고 뭐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또 금방 지저분해지고 하는 것처럼 뭘 해결했다고 해서 그게 잠깐이에요. 맞아요. 잠깐이고 잠깐의 평화 후에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니 문제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냥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해결을 하면 되지. 자,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 그냥 긍정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사는 게. 근데 없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고 그게 뭐 딱히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이게 다 겪고 지나서 모든 걸 이렇게 크게 보실 줄 아시는 분이어서 말씀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0대 때 제가 책을 쓴 게 33살 때인가 5살 때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였죠. 근데 그때도 이제 뭔가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서 책을 썼겠지만 그냥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면서 또 수학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그게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에 발을 붙이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조건은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지잖아요. 이런 어떤 제한된 상황 자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걸 받아들이고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는 나의 의지와 능력인데 사실 능력보다
능력보다는 의지가 그거를 더 많이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오면 또 그러려니 하면서 또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을 전 이제 수학을 통해서도 배웠고 수학을 통해서 또 배운 거는 그러니까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씀을 네네네. 드렸고 거기에서 또 문제 해결력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것도 많이 도움 받았어요. 제가 뭐 특강 같은 때 나가면 하는 얘기인데 어떤 되게 나의 호기심이나 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별로 안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수학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학에서는 정말 제한된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문제가 나와요. 네, 나한테 그걸 맞아요. 해결해 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되게 긍정적인 태도가 길러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방법 같은 경우도 수학 문제마다 뭐 특유의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유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것을 내 삶의 문제에 적용해 보자. 근데 당장의 뭐 어떤 결혼했을 시댁의 문제, 뭐 아이 문제, 뭐 어떤 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도 이것을 방정식 문제라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내가 마치 가져서가 아니라 수학으로부터 단련된 거죠. 수학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되게 존경하고 좋아했던 이유가 이렇게 우리 지금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되게 좀 색달랐어요. 수학과 이런 생활을 연결시켜서 말씀해주시는 분을 저는 사실은 처음 봤었거든요. 네. 제가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했던 처음에 했던 얘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거 보면 뭐 수학 전문가들 되게 많으신데, 초중수학에 대해서 되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찾아가서 수학 가르치는 분들의 대모님 좀 돼주세요. 이 부탁드렸던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제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저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했었고, 근데 자유인으로 하니까.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아마 학부모님인데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실제로 학원 강사나 뭐 수학 전문가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조언, 이렇게 수학 가르치는 게 좋다라는 것도 좋고, 어떤 도움되는 말씀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학부모도 그렇고, 이제 보통 아이라는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일 때는 아이라는 문제가 가장 크고, 또 교사일 때도 학생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자기를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지가 뭐 자꾸 정답지 찾아보려고 한다든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 기대려고 한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가 답을 찾고, 자기가 찾은 답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그 구조를 보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아닌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스로 알아내는 자기 답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고집이랑은 좀 달라요. 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확신을 갖고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내용을 가르친다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수학이 추구하는 어떤 그 태도,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올바른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답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도 만들고 답도 만들고 하는 태도를 수학에서 많이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어른들이 실천을 하면 아이들도 그거를 배울 거고, 그걸 배우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뭐 이거 벗어나야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수학에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수학을 적으로 여기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책에서도 선생님이 그 수학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요 수학의 마음 요거 보시면 또 나와 있으니까 많이들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